계속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될까? 그걸 매일 관심을 가져야만 그런 종목에서 결국에는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도주에 관심이 없고 맨날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만 보고 있으면 주도주가 뭔지 안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 12월 중순쯤에 크리스마스 조금 전에 마지막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당시 시장이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제 어떤 예상 시나리오는 연말까지는 장이 조금 더 출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연말 연초, 특히 연초를 기점으로 장이 선행할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흔들리는 구간을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연초에 튀어 올라왔는데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출렁출렁 할 수는 있지만 연말 연초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런 통계들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좋았던 해가 있으면 안 좋은 해가 있고 또 안 좋은 해가 있으면 좋은 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홀수년도, 짝수년도에 번갈아 나오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연말에 1년 내내 하락장이 나와서 연말 연초를 지나가는 타이밍은 제가 굉장히 확률 높은 기회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연초를 기점으로 2025년 출발이 굉장히 좋고요. 올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 표를 보면은 현재 이미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코스닥이 마이너스 21%가량 하락 마감을 했는데 벌써 올해는 플러스 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최대 상승률이 몇 %까지 갈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올해는 저는 국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봐야 된다. 투자라는 거는 100%는 없잖아요. 100%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확률 높을 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크하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좀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손실 확률이 낮고 손실 보더라도 손실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작을 때, 그때가 바로 저는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연초의 흐름은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차트에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긴 했어요, 코스피.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강하게 튀어나가기는 좀 어렵죠. 바로 나가기는 어렵고 여기서 좀 출렁출렁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왜냐면 일단 국내 정치가 아직도 좀 불확실한 게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시나리오가 당장은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차기 대통령이 또 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장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계엄 사태, 계엄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했던 그 공포에서 일단 빠져나왔고 나라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좀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식 투자하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괜찮아졌다 이미.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런 자리에서 일단 강하게 뽑아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기는 쉽지 않죠. 위에서 61선 파란색 선을 돌파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고 견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눌렸다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갔다가 다시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어떤 그 큰 줄기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 결국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국내 증시 상황에서는 워낙에 작년에 하락한 폭이 크고요.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또 어떤 그 12월 달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너무 과도한 하락과 투매가 나와서 이 이상 떨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당분간. 정말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다면 여기는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 찍었다고. 그런데 지금 수급적으로 봐도 신용잔고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보통 이렇게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좀 뒤늦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장이 안정되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신용이 따라 올라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지수가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도 바닥 치고 올라올 때 이 파란색 신용이 빨리 못 따라오죠. 네, 빨리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장이 또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면 아, 이제 장이 괜찮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럼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신용이 꽉 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수가 이렇게 꾸물꾸물 뭐 계속 V자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더 간다고 했을 때 신용이 여기서 뒤늦게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저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당연히 시장이 뭐 하루 이틀 흔들리거나 뭐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뭐 아주 크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표를 보시면 올해 2025년도는 홀수해고 또 그 전 짝수해의 하락이 역대 5번째로 컸던 5번째로 하락폭이 컸던 해입니다. 작년 코스닥 기준. 그러면 보통 하락폭이 이렇게 큰 해일수록 다음에 상승이 반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반등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반등이라도. 그 반등이라도 우리가 먹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최소한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수급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누적 수급이에요. 작년 뭐 7월부터 현재까지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만 있어요.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 수급 동향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제가 수급 지분율 차트를 넣어봤어요. 보시면 회색이 개인이고요. 개인은 계속 여기서부터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핑크색이 기관입니다. 기관도 6만 원 이하에서부터는 주식을 이제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근데 보시면 여기 하늘색 외국인이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팝니다. 지금도 팔아요.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지만 계속 팝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지분을 계속 축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이렇게 계속 팔아도 코스피에서의 수급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수급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아, 이거는 삼성전자 때문이구나. 그러면 좀 다른 부분, 다른 관점에서 수급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스닥 쪽을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난 12월 달에 이제 플레이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놈들이. 여기 보시면 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 때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받는 거 보세요. 이거 다 받았죠. 주식을 왕창 샀어요. 이때.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을 죄다 팔고 떠났죠. 그래서 패닉성 투매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그걸 이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있느냐? 연말 연초에 장이 이렇게 진정이 되니까 이때 샀던 거 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샀던 거, 여기 샀던 거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다 수익이 났겠죠. 그죠? 헐값에 사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주식을 이렇게 팔고 우리 시장을 완전히 다 팔고 떠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 정도면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샀던 거 정도를 다 팔았구나 거의. 그럼 이제 매도는 좀 일단락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끝날지는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에 이 시장의 상승세 탄력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올 만큼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지난 12월 달에 이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매수로 많이 늘려놨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매수 포지션을 줄여서 청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여기서 그렇다고 코스피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지고 우리 시장이 올해 뭐 또 추가적인 대폭락 할 거다라는 방향에 베팅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작년에 장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스피 PBR이 0.8대입니다. 0.8대에서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을 엄청 강력하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물 매도도 이제 거의 나올 만큼 나오고 있구나.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외국인이 다시 선물 매수로 전환할 수 있어요. 매수로. 네, 외국인 선물 매수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수에 탄력이 붙으면서 또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1월 지금 중순이니까 1월 말에 또 우리 연휴가 있잖아요. 그 연휴 제외하고 1월 중하순에 이 외국인 이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매도 수급이 그러면 뭐 이제 설 연휴 전후로 또는 설 연휴 지나고 2월 달에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이렇게 매수 쪽으로
네, 방향을 틀면서 장이 다시 한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환율이 막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조금 꺾일 가능성도 보여요. 네. 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이 자리죠. 제가 선을 그려놨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일단 단기 추세가 깨지는 겁니다. 네, 단기 추세가 깨지는 자리가 이 자리, 그러니까 1455원 이런 자리만 깨지면 일단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깨진다고 해서 바로 이게 뭐 폭락하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지금 계속 급등하는 국면이 우리한테는 심리적으로 부담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일단은 일단락되고 안정화된다. 이렇게 안정화된다고만 해도 어떻게 돼요? 네,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호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환율이 하락 안정되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뭐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야, 이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들다. 이거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겁을 많이 먹어요. 겁을 먹고 또 환율 때문에 막 겁먹고 해서 굉장히 너무 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봤다가 그것 때문에 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이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렇게 경제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잘 보세요. 환율은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텔레그램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부도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뭐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보시면 이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뭐 그 과거에 더 급등한 적 많습니다. 이때도 있었고. 그리고 2022년도 9월인가요? 네, 이때가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 코로나 때보다 더 급등했어요. CDS 프리미엄. 왜냐면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조금 리스크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CDS 프리미엄 급등했었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뭐 계엄이 있었고 했는데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거야 뭐 항상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생기고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너무 막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구나. 괜찮구나. 국가 재정 아직 괜찮구나. 이렇게 보고 투자 판단을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환율이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일본 N달러 환율도 10월부터 12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엄 때 이제 상승률이 좀 커지면서 올라간 게 있지.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가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강달러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아무거나 가져왔는데 스위스 프랑 달러입니다. 자, 스위스 프랑이랑 달러 환율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스위스 부도나나요? 스위스도 대통령 탄핵됐나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달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순수하게 달러의 가치를 표현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저기 보세요. 과거 작년, 재작년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강달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가 강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지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달러는 왜 이렇게 강하느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다들 기본적인 건 아실 거고 최근에 이제 강한 거는 저는 트럼프 효과라고 봐요. 트럼프가 워낙에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제 직전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원달러 환율 봤던 것처럼 이런 자리가 깨지면 일단 끝나는 겁니다. 네. 달러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달러가 무슨 로켓도 아니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달러 인덱스 100에서 110까지 이 정도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단기간 10%. 네, 그러면 이제 마침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반영된 어떤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선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좀 꺾일 수가 있죠. 네, 이게 꺾이면 어떻게 돼요? 원달러 환율도 추세가 꺾이는 거고 환율이 이제 하락 안정을 찾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에는 우호적인 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취임 후에
1월 말 FOMC랑 또 BOJ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꽤 길어요. 이번에 임시 공휴일 하나 더 껴져가지고. 그래서 이 연휴랑 이런 불확실성 앞두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루한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월 말까지는 지루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트럼프 취임이 아직은 며칠 남았고 취임 이후에도 처음 그 뭐라 그러죠? 초반에 허니문 효과라고 하나요? 네, 또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또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관련된 종목 또는 일론 머스크 관련된 섹터, 네, 이쪽이 지금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쪽 섹터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면 또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다면 추가적인 시세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조선, 방산, 우주 그리고 뭐 AI, 로봇, 자율주행 뭐 이건 이제 한 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해서 네, 이런 섹터가 최근에 괜찮은 편이고 특히 조선 섹터는 뭐 최근에 엄청나게 시세를 잘 뽑아내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지금 최근에 시세가 크게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네, 이 안에서도 최근에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이거는 트럼프 취임되면은 재료 노출의 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네, 여기서 너무 과열된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대신에 이 안에서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나 뭐 완만하게 적당히 패턴을 이제 만들고 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앞으로 트럼프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매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도 저는 여전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쪽 외에 분명히 시장이 저는 또 새로운 패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5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꿈틀거리는 섹터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 후보 종목이 과연 뭐가 될 것이냐. 분명히 뭔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게 될지. 뭐 미리 우리가 딱 예언해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계속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될까? 그걸 매일 관심을 가져야만 그 우리가 주도주를 가까이 하면서 네, 그런 종목에서 결국에는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주도주에 관심이 없고 맨날 바닥에 있는 뭐 중소형주만 보고 있으면 주도주가 뭔지 새로운 어떤 종목이 태어나는지 못 봐요. 네, 안 보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종목들이 막 날아가면 그때서 아쉬워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히 연초니까 올해 어떤 종목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 후보인지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주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최대 실적을 터뜨릴 종목이 또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작년부터 올해 시세가 크게 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방산주 또는 전력망,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또 작년에 실리콘2, 뭐 VT 이런 화장품주들 어때요?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최대 실적을 터뜨리는 거예요. 뭐 삼양식품도 있었고요. 최대 실적을 터뜨릴 종목이 그 해의 주도주가 되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2025년도에 분명히 또 작년 대비 올해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사상 최대 실적을 터뜨릴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네, 근데 제가 지금 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초부터 몇몇 섹터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HBM 반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다시 1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해운 쪽도 요즘에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 쪽 앞으로 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1월 중순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종목들이 좀 후보군으로 제 레이더에 좀 보이고는 있다. 네,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단계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스토리가 열리고 실적이 뚜렷하게 성장하면서 나오면서 시세가 신고가로 추세를 이어가면 네, 그때는 주도주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하이닉스 이게 특징이 뭐냐면 2025년 1월 딱 시작하자마자 시세가 빵 나오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을 일단 잘 봐야 돼요. 일단은 네, 이게 무슨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초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전고점 저항을 뚫으려는 시도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이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그 스토리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의 스토리가 과연 뭐가 있을지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오시면 제가 하이닉스 관련 콘텐츠를 작성한 게 있거든요. 댓글 하단에 보시면 네프콘 오셔서 좀 둘러보시면 하이닉스에 대한 스토리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M이라고 뭐 잘 아시죠? 예전에 한진해운이 이름 바꿔서 큰 시대에 한번 냈던 종목인데 이 HMM도 최근에 보시면 1월 초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조금 의미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고 조선주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조선 섹터의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해운 쪽도 조선에서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세계적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외교적인 상황에서 뭔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에 또 네프콘에 리서치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자, 그리고 뭐 하이브,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보시면 연초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좀 있어요. 보니까 일단은 작년이 2024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가 올림픽이나 선거처럼 큰 이벤트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평소보다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가수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유튜브에서 가수 뮤직비디오를 볼 시간에 정치 유튜브나 뭐 올림픽 스포츠를 보게 될 거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2024년도 같은 해는 엔터 산업에서는 비수기라는 거예요. 비수기. 그러면 올해 2025년도는 그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월드컵도 없고 올림픽도 없고 뭐 큰 선거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일단 이런 구조만 봐도 엔터가 작년 대비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하이버 같은 경우는 BTS 멤버들이 이제 하나둘씩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2025년. 그래서 기대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시황 전략은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1월 중순인데 1월 말까지는 조금 지수 관점에서는 쉬엄쉬엄 지루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너무 그렇게 막 큰 기대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대신에 장이 이렇게 지수가 지루하게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목별로 특정 섹터와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되는 종목으로 좀 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이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만 장이 이렇게 지루할 때는 되는 종목 몇 개로 압축해서 그쪽에 주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시면 지수는 이렇게 지루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지루한데 뭐 하나오션 같은 이런 주도주, 조선 주도주는 이렇게 급등해버리죠. 지수가 폭락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지만 않고 이렇게 횡보만 해도요. 핵심 주도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수랑 종목이랑 항상 똑같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무너질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주도주 싸움은 계속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트럼프 관련주 쪽에서 순환매를 노려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좀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스토리를 잘 연구해 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든지 해서 열심히 파이팅 하셔서 2025년도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네프콘이라는 걸 런칭을 하고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느라고 유튜브 방송을 좀 못했어요. 네. 그런데 네프콘 그 무료 쿠폰 이벤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오시면 네프콘 첫 달 30일은 그냥 무료로 빵원 무료로 구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 주식 비서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 그리고 시황 정보, 시황 정리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2025년도 좋은 투자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